가을에는 산맥이 메말라서 자등용 숲은 작은 바람에도 버스럭거렸다. 산들의 부푼 기운이 물러서면서 능선의 골새가 뚜렷이 드러났다. 습기 거친 시화평 고원은 더 넓어 보였고 시선이 닿지 못하는 먼 지평선 쪽에서 빛들이 태어났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깊은 날 산맥과 고원은 하루 종일 수근거렸다. 나무와 풀이 말라서 가을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여름의 소리보다 맑고 높았다. 귀 기울이면 수목들이 쓸리우고 낙엽이 몰리는 소리가 가늘고 또 굵게 들렸다. 귀 기울이면 가까운 숲의 소리와 먼 능선의 소리를 구별할 수도 있었다. 맑고 팽팽한 날에는 시화평고원 넘어 군사분계선 북쪽 사람들의 인기척과 다듬이 빵망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김중희의 말이 생각났다. 귀 기울이면 들릴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시화평고원의 초병들은 그 광막한 들판의 어둠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코를 벌름거린다. 가을의 시화평고원은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고원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을 귀 기울이게 한다. 귀 기울여도 인기척은 없었다. 빛을 한 조각씩 물고 있는 나뭇잎들이 산맥과 고원에 날렸고 나뭇잎 몰려가는 소리가 고원을 건너왔다. 가을에 김민수 중위는 유해발굴단의 소대병력을 인솔해서 다시 자등령 서부능선으로 올라갔다. 현장에서 야영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눈이 내리면 철수해서 사단사령부로 돌아오게 된다고 김중희는 전화로 말했다. 제가 내려오면 뼈 그림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만 끝나면 전 제대합니다. 내려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능선으로 올라갔다. 가파른 산악도로를 따라서 능선 쪽으로 이동하는 군용 트럭의 대열이 수목원 청사 마당에서 보였다. 가을에 아버지는 빠르게 야위어 갔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뇌혈혈 발작은 예측할 수 없고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가 의사의 말을 한밤중에 전화로 나에게 전했다. 예, 이젠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저절로 끝나가는 거야. 당사자가 죽으면 형 집행은 끝난다고 담당 형사가 그러더라. 죽으면 집행할 수가 없대. 그야 그렇겠지.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시화평고원 너머에서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에 신우는 수목원을 떠났다. 깊은 가을 비가 갠 다음 날이었다. 신우는 아버지를 떠나서 엄마한테로 갔다. 안 실장 부부가 이혼하면서 신우를 왜 아버지가 맡기로 했는지를 안 실장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서 부자를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몽매한 생각이 떠오른 적은 있었다. 신우가 떠나기 전날 안 실장에게서 들으니 부부가 이혼할 때 신우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가 갖고 양육의 의무는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신우는 우선 아버지와 살게 되었지만 신우 엄마 쪽에서 원하고 신우가 동의한다면 잠정적으로 엄마 쪽에 가서 살아도 좋다는 것이 부부간의 합의 내용이었다. 또 신우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양쪽이 모두 경제력이 있는 동안은 반씩 부담하고 이혼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가 재혼을 하더라도 이 합의는 유효했다. 신우가 떠나기 전날 안 실장은 합의 내용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안 실장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 부부의 이혼의 뒤처리는 깔끔해 보였다.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은 신속하고 조용했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그들 부부는 재산이나 권리의 문제로 다투거나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죽은 나무의 세포를 들여다보듯이 수만 가지 꽃들의 수만 가지 색의 필연성을 규명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안 실장은 자신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이혼의 과정을 처리해 나갔을 것이었다. 신우의 문제를 정리하는 부부의 합의 내용으로 봐서 나의 그런 생각이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었다. 서나무 이파리들이
가을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푸른 기름기가 걷히고 감추어진 색들을 드러내면서 가벼워지는 과정의 표정을 나는 날마다 숲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 실장이 숲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나를 연구실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안 실장은 신우의 일을 이야기했다. 신우를 혼자 집에 떼어놓을 수도 없고 매일 직장으로 데리고 오기도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엄마에게 보내기로 했다는 말이었다. 신우 엄마 쪽에서도 동의했고 신우 자신은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안 실장은 나에게 신우를 그 아이의 엄마한테 인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혼에 따른 합의사항을 얘기한 것은 그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배경 설명으로 나온 말이었다. 신우의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민통선 초소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신우의 어머니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재혼한 남편은 민통선 초소에서 기다리고 내가 초소까지 마중을 나가서 신우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수목원까지 데려와 주기를 안 실장은 부탁했다. 그리고 신우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갈 때도 다시 민통선 초소까지 데려다 주라는 것이 안 실장의 부탁이었다. 내가 신우를 차에 태우고 가서 민통선 초소에서 제 엄마한테 인계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양이 안 좋겠지. 애를 내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초소에 나가면 그 사람 새 남편을 대면해야 되니까 말이야 라고 안 실장은 말했다. 안 실장은 신우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를 나에게 건넸다. 신우 어머니가 민통선 초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김연녀, 신우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이는 안요한 실장보다 2살 아래니까 나보다는 15살쯤 위인 40대 중반의 여자일 것이었다. 김연녀. 안 실장이 건네준 쪽지에서 신우 어머니의 이름을 읽었다. 한바탕의 낯선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바위나 돌멩이 같은 객관적 사물이 아니라 사람인 타인의 시공이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그 낯선 시공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인 타인이 바위나 돌멩이보다 더 어렵고 더 낯설 것이었다. 아마도 김연녀가 안 실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이고 그래서 내가 여자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그 격절감을 심화시키기도 했을 것이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김연녀, 그 낯선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단에 통고했다. 김민수 중위가 유해 발굴 현장에 파견 나가고 없어서 부사관에게 알렸고 부사관이 김연녀, 그 이름과 도착 예정 시간을 초소에 알렸다. 신우가 수목원을 떠나던 날은 새벽비가 아침에 그치고 날이 개어서 숲을 덮은 낙엽들이 빛의 조각으로 바람에 굴렀다. 깊은 가을이었다. 가을이 깊어서 비스듬한 햇살에 날이 서 있었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가는 위태로운 시간들이 햇살에 바스라졌다. 오후 4시에 나는 차를 몰아서 민통선 초소로 갔다. 철조망 밖에 잿빛 아우디 승용차가 서 있었다. 차 안에 김연녀, 그 여자의 새 남편이 앉아 있을 것이었지만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 김연녀, 그 여자는 초소 옆 면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초병이 나를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다. 내가 다가가자 신우 어머니 김연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키가 컸고 몸 전체가 창백한 느낌이었다. 면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먼 길을 온 차림이었다. 기름기가 빠진 화장품 냄새가 났다. 몸 냄새와 구별하기 어려운 냄새였다. 나는 인사했다. 안요한 실장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실장님은 수목원 연구실에 계십니다.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우 어머니 김연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고 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설 뻔했다. 김연녀의 얼굴에 신우의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긴 목과 가는 코,
깊은 눈, 부드러운 뺨에 선이 닮기도 했지만 어디라고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겁먹은 듯이 창백한 표정. 이 세상과 더불어 쉽게 섞일 수 없는 이질감의 표정이 신우의 어린 얼굴과 완전히 닮아 있었다. 신우의 생김새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닮아서 그 종족의 운명을 절감케 했는데 신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 속에 신우의 얼굴이 살아있었다. 나는 놀라서 신우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왕복 20분이면 됩니다. 두 분이 만나는 시간은 별도고요. 다시 여기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신우 어머니가 어디론지 전화를 걸었다. 여보, 1시간 안에 돌아올 거예요.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애가 오면 차에서 내려서 맞으세요. 앉거나 쓰다듬지는 마시고 그냥 악수만 하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철조망 밖 아우디 승용차 안에 앉아있는 새 남편일 것이었다. 재혼의 금실이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김연녀, 그 여자는 더욱 낯선 타인으로 느껴졌다. 이름이 김연녀라서 온몸으로 여성성을 풍기는 육질형으로 상상이 되기도 했는데 만나보니까 오히려 건조한 여자였다. 아마도 나는 나의 여성성으로 신우 어머니의 건조함을 느꼈을 것이다. 신우 어머니가 신우 아버지와 이혼하고 또 새 남편과 재혼하게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타인의 시공일 것이었지만 나는 어이없게도 그 이혼의 배경이 그 여자의 건조성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신우 어머니를 만나서 자동차에 태우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쓰러졌다. 내가 운전석에 앉고 신우 어머니가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수목원 청사를 향해 차를 몰아갔다. 앞유리창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와이퍼로 밀어냈다. 룸미러에 비치는 신우 어머니의 얼굴 쪽으로 가려는 시선을 힘겹게 붙잡아 앞쪽을 보았다. 침묵이 힘들어서 내가 물었다. 멀리서 오는 모양이죠? 남쪽에서요. 3시간쯤 걸렸어요. 더 이상의 말을 끊어내는 대답이었다. 목소리에 물기가 없었다. 차는 오리나무 숲을 지나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수목원 청사 주변의 숲이 내려다 보였다. 날선 햇살 속에서 잎을 떨구는 나무들이 빛났고 헐거워진 숲의 안쪽에서 저녁의 빛이 이울고 있었다. 좋은 곳이로군요. 신우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복수라도 하듯이 재빨리 응수했다. 아이가 살만한 곳은 못 되죠. 신우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겠군요. 어른도 힘들겠네요. 나는 이기지 못했다.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서 나는 신우 어머니를 연구실로 안내했다. 연구실 안에는 안요한 실장과 신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신우 어머니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속실에서 신우 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연구실 안에서 이혼한 부부가 재회하는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다. 안요한 실장은 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자기 자신의 윤곽선을 외계에 뚜렷이 새기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이 이혼한 전처를 만나서 아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었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떠오르지 않았다. 전 남편과 전처의 만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가 부속실에서 녹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신우 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안 실장의 방에서 나왔다. 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안 실장이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전처와 전 남편과 그들의 어린 아들을 한꺼번에 보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신우는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가 차지하지 못한 자리에서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신우의 얼굴에는 2가지 그림자가 겹쳐 있어서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어머니가 비쳤다. 피의 인연은 저러하구나. 세 사람을 동시에 보는 순간에 나는 또 놀라서 뒤로 물러설 뻔했다. 신우는 일용 자파를 챙겨서 배낭을 메었다. 배낭 안에 들어있을 속옷이나 장난감, 크레파스나 스케치북, 게임기구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 간밤에 안요한 실장이 그 배낭을 꾸렸을 것이었다. 배낭 뒤에
봉제 인형 코알라가 매달려 있었다. 신우의 손에도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요한 실장은 더 큰 짐을 들고 있었다. 세 사람이 앞에 서서 백양나무 숲길을 따라서 주차장 쪽으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낙엽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낙엽이 내리는 숲에서 신우는 하나의 점처럼 작아 보였다. 신우는 땅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벌레나 열매 같은 못 밟을 것들을 비켜가면서 걸음을 옮겼다. 안요한 실장은 보따리가 무거운지 이쪽 저쪽으로 손을 바꾸어 들면서 걸었다. 연구실에서 주차장까지는 그들 전 남편과 전처의 전생애만큼이나 멀어 보였다. 세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낙엽이 스쳤다. 내가 운전석에 오르자 신우 어머니와 신우가 뒷자리에 앉았다. 안요한 실장은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그럼 부탁해 라고 안 실장은 말했다. 나에게 한 말인지 전처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차가 출발하자 신우 어머니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연구실 쪽으로 걸어가는 안 실장의 모습이 백미러 아래쪽에 장난감 나라의 인형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는 다시 민통선 초소 쪽으로 차를 몰았다. 뒷자리에서 신우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가를 찍어냈다. 동작이 고요해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르막길에서 신우 어머니가 말했다. 애한테 그림을 가르쳤다면서요? 잠깐이요. 2달 정도였습니다. 따라가든가요? 따라온다기보다는 혼자서 하더군요. 그게 편안해 보였어요. 신우 어머니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자폐예요. 유전입니다. 제 아빠가 그랬죠. 그걸 편안해 하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나는 신우가 어른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것만 같아서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들 부부가 헤어지게 된 배경을 먼 북소리처럼 모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자동차가 초소에 가까이 갔을 때 신우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 1개를 꺼내서 내밀었다. 죄송하지만 이걸 안 실장에게 전해주세요. 아까 만났을 때 드렸어야 했는데 만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잊어버렸어요. 드리면 알 거예요. 봉투에는 양육비 부담금 그리고 날짜와 연도가 적혀 있었다. 전해드리죠. 나는 봉투를 받아서 조수석 앞 콘솔에 넣었다. 날이 저물어서 산맥의 냉기가 마을로 밀려 내려왔다. 신우도 신우 어머니도 추워 보였다. 초소 앞에서 신우 어머니와 신우는 아우디 승용차로 옮겨 탔다. 잘 가 신우야. 잘 가. 나는 겨우 말했다. 또 와. 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급히 삼켰다. 신우가 차에 오를 때 배낭 뒤에 매달린 봉제 인형 코알라가 내 쪽으로 흔들렸다. 아우디 승용차는 후진하더니 방향을 잡아서 읍내 쪽으로 향했다. 남쪽에서 왔다니까 남쪽으로 갈 것이었다. 산민마을의 저녁은 먼 곳부터 어두워 왔다. 먼 산이 저물고 능선이 풀어지면 푸른 어둠이 읍내로 내려왔다. 아우디 승용차는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멀어지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서 남쪽으로 실려갔다는 해바라기 미술학원 이옥영 원장을 떠올렸다. 민통선 마을에서는 인연 없는 것들이 나의 생애의 변방에 다가와서 얼씬거리다가 다시 인연 없는 곳으로 흘러갔다. 신우 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전하러 연구실로 돌아왔다. 부속실 직원은 먼저 퇴근했고 연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안요한 실장이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안 실장은 의자를 창 쪽으로 옮겨놓고 등을 돌려서 어깨를 보이고 있었다. 초저녁의 어스름 속에서 신우의 머리통과 닮은 그의 머리통이 의자 위로 떠 있었다. 사실 나는 외롭다는 감정이나 상태를 잘 이해하거나 체득하지 못하는 편이다. 외롭다는 상태는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로 나는 알고 있었다. 존재한다는 뜻 이외에 외롭다라고 말하는 글이나 노랫가락이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사실 나는 정확히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어두운 연구실 안에서 안요한 실장은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외로움은 본래 그러한 외로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다. 그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외로움은 감염되기도 하는 것인지 그의 등 주변에 모여있던 어둠이 내 쪽으로 흘러와서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안요한 실장에게 신우 어머니의 봉투를 전하지 못했다. 안요한 실장은 어두운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고 나는 퇴근했다.